안녕하세요, 곰프로입니다. 우리는 장사가 안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어요. 모든 매장이 좀 그래요. 안 되기만 하지는 않아요. 분명히 잘 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. 하지만 이렇게 장사가 잘 되다 보면 놓치게 되는 게 좀 의외로 많이 생기는데요. 실제 이 부분은 저도 경험을 했지만 제가 수백 명을 만나면서 인터뷰도 하고 관련 컨설팅, 이 코칭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에요. 엊그제도 제가 집에서 한 4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지방의 아주 작은 상권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 뵙고 왔는데 그분들 역시 이걸 놓치고 있었어요. 그 중에 한 분한테는 제가 충분히 조언도 해드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도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,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. 보통 이런 원데이 코칭 같은 경우는 실행력이 조금은 떨어지다 보니까 아예 이 반대로 실행을 하셔서 다시 또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. 어쨌든 오늘은 장사가 잘 될 때 오히려 놓치게 되어서 내리막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3가지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반드시 이 머릿속을 한번 되뇌이고 이 댓글로라도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적다 보면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으니까 꼭 자기 것으로 만드셨으면 해요. 자, 첫 번째, 장사가 잘 될 때 놓치게 되는 것은 왜 잘 되는지에 대해서입니다. 우리는 장사가 안 되면 원인 분석을 하지만 장사가 잘 되면 원인 분석을 하지 않아요. 이는 엄청나게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건데요. 저 역시 그랬었어요. 잘 안 될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온갖 원인을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하지만 잘 될 때는 그닥 원인 분석은 하지 않은 채 그저 즐기기만 했을 뿐이었어요. 사실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든 그럴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우리는 아주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일 수밖에 없잖아요. 장사가 잘 되는데 무슨 원인 분석을 해? 더 많이 팔 생각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. 하지만 이 원인 분석은 반드시 필요해요. 왜 잘 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요. 고깃집을 하시던 사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3년 정도 장사를 하시고 3년째 폐업을 하셨었어요. 얼마 전에 보니까 다시 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전수 창업을 좀 받고 계시던데 어쨌든 이분은 1년은 장사가 잘 안 됐고 그 뒤에 1년은 장사가 잘 됐어요. 나머지 몇 개월 3년차 때 그럭저럭 좀 안 되다가 폐업을 하신 거고요. 그런데 장사가 왜 잘 됐는지 모르고 있었어요. 그때 당시만 해도.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팔 생각만 하셨던 거죠. 확장을 할까? 테이블을 더 넣을 수 있지 않을까? 단가를 올릴까? 그러다가 점점 손님이 줄어서 가게 문을 닫게 된 거죠. 주변에 경쟁 가게들이 들어오면서 나눠 먹기가 되었고 더 이상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아닌 다른 매장의 손님을 뺏어 와야 되는 그런 처지의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였어요. 이분은 나중에 왜 장사가 잘 됐는지 좀 뒤늦게 깨달으셨는데 바로 이 마케팅 때문이었어요. 이 월 100만 원씩 150만 원씩 마케팅비를 투자를 하셨었는데 그게 매출로 달달이 잘 들어오니까 이 마케팅만 계속하면 장사가 잘 되는 줄 알고 계셨던 거예요. 그런데 이게 문제가 처음에 경쟁 가게들이 몰랐을 때는 괜찮았지만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는 경쟁 가게들도 다 비슷한 그런 똑같은 마케팅을 죄다 하게 되면서 장사가 안 됐던 거였어요. 나눠 먹기가 되고 여기서 했던 마케팅을 저기서도 따라하고 그러니까 마케팅 회사에서는 돈을 계속 올려받고 돈을 안 올려주자니 방문객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느끼시면서 깨달음을 얻은 거죠. 물론 고기 맛이나 서비스, 응대 이런 것들도 한 몫을 했겠지만 왜 장사가 잘 되는지 원인 분석을 하지 않은 사장님의 탓이 좀 크다고 보는 거죠. 이 보통의 기업에서는 이 원인 분석이라는 걸 주기적으로 해요. 매출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매출이 올라도 이걸 하는 거고요. 원인 분석표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잘 되든 안 되든 분석을 하는 기간을 분명히 가진다라는 거죠. 오히려 잘 될 때 경쟁력, 판촉 및 기획력, 시기, 가격 등등 각가지 항목에 대해서 면밀히 원인을 분석하는 이유는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이기보다 지키기 위함이에요. 지키기 위함. 왜 잘 되는지 알면 또 다른 허점이 보이니까요. 자, 두 번째 장사가 잘 될 때 놓치게 되는 것은 사장님병에 대해서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. 사실 사장님병은 일전에도 제가 많이 언급은 했는데 최근에 만난 몇몇 사장님들이 딱 비슷한 행태를 띄어서 다시금 제가 인사이트를 받았어요. 베이커리 카페가 좀 꽤 잘 되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직원이 2명이었던 게 4명으로 늘었더라고요. 그래서 유심히 좀 봤더니 사장님은 거의 출근을 안 하고 계셨고 직원들로만 돌아가고 있었어요. 오토 매장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지만 사실 시스템이
없는 오토 매장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. 단기간만 돌아가지 그 장기간으로는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. 그 누군가는 이 오토 매장은 사실 꿈의 매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. 뭐 정말 그런 매장이 좀 되어가고 있었어요. 꿈의 매장이. 그런데 심지어 외제차까지 좀 끌고 다니면서 본인의 사업 성공에 대한 어떤 과시를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. 물론 집에 돈이 많아서 그럴 수는 있겠죠. 제가 뭐 집안 내력까지는 잘 모르니까. 뭐 어쨌든 사장님이 위임을 하고 매장을 잘 돌아가게끔 한다면야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 매장은 하나부터 10까지 문제가 좀 많았었고 심지어 본인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던 게 화근이었어요. 6개월 정도 오토를 돌려보니까 인건비에서 계속 마이너스가 나셨는데 다시 일을 하려니까 일하기 싫은 어떤 그런 뭐 요상한 병에 또 걸리셨어요. 권리금도 제대로 못 받고 넘기셨는데 저는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이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. 위임이라는 게 오토 매장이라는 게 시스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. 매뉴얼 딸랑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스텝이 있어야 가능해요. 시뮬레이션 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. 그러니까 뭐 제가 매장을 다닐 때마다 쓰는 그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사실 이 체크리스트를 100% 통과하는 매장은 아예 없어요. 하지만 50%만 통과하면 뭐 그럭저럭 보통인 건데 이 카페는 20%도 안 됐어요. 혀를 찰 수밖에 없는 매장 시스템이었던 거죠. 직원이라도 잘 채용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경력직이라고 좀 뽑아놓은 그 여자 매니저분은 가장 기본인 그 미소 인사도 없었고 그저 시간 때우는 용도로 그냥 매장에 나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뭐 대화를 하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. 이 코칭을 하면서 그 사장님이랑 매니저랑 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.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. 뭐 웬만하면 이 오토 매장을 꿈꾸시기보다는 뭐 반오토, 세미 오토까지만 가시면서 매장을 조금 더 시스템화를 시키는 게 장사가 잘 될 때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이에요. 이 사장님 때문에 장사가 잘 된 매장이었는데 사장님이 빠지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걸 그 어느 직원이 좀 해결할 수 있겠어요. 그쵸? 자, 마지막 세 번째. 이 세 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사가 잘 될 때 놓치게 되는 것은 매장 매매에 대한 타이밍입니다. 보통 우리가 장사를 5년 이상 하기가 참 힘이 들죠. 이건 뭐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반박할 여지는 없는 부분인데 특히나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대목을 아주 명확하게 해두고 장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. 어느 정도 괜찮겠다 싶어서 시작한 프랜차이즈 매장은 사실 오래도록 하기가 힘들어요. 3년을 버티는 게 정말 행운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우리나라의 그 브랜드 경쟁률은 진짜 끝이 없어요. 이걸 사장님들이 몸소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브랜드를 아무리 뭐 사랑하거나 정말 좋아하고 내가 이 브랜드를 뭐 끝을 보겠다 그렇게 시작을 하셨더라도 장사가 잘 될 때 한 번쯤은 우리 매장의 가치를 한번 따져보시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사실 이건 타이밍이 끝나면 권리금을 받기가 힘든 구조로 빠지기 십상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핫한 브랜드를 시작했다고 치면 장사가 잘 되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어요. 하지만 이때만 생각해서 계속 장사를 하다가 보면 브랜드 파워가 약해지는 시점이 분명히 오거든요. 다른 경쟁 브랜드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아니면 너무 이 브랜드 파워가 좋아서 사모펀드의 인수가 된다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투자금에 대한 회수 때문이라도 가맹점을 좀 압박을 하거나 혹은 신규 가맹점을 필사적으로 늘리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 사모펀드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잖아요.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비용을 들여서라도 좋은 브랜드를 창업을 했다면 장사가 잘 될 때 부동산과 한번 좀 전략을 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. 물론 이때에는 딱 뭐 한 개 아니면 2개 정도의 부동산에만 이야기를 해놓고 내가 원하는 금액을 꼭 이야기를 해놔야 돼요. 먼저 이게 사실 소문이 나면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인터넷에 올려놓고 뭐 어디 신문에 올려놓고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 올려놓게 되면 파리만 좀 꼬이지 진짜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는 진짜 드물거든요. 그럴 바에는 동네 부동산 몇 곳만 비밀리에 매장 매매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고 장사가 잘 될 때 A급 매매자를 찾는 게 훨씬 우리 매장의 가치를 올려서 팔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사실 소상공인의 어떤 말로가 폐업이라는 부분이 큰데 아직까지는 이것까지 생각하고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. 다만 장사가 잘 될 때 오히려 가치를 올려서 팔 수 있는 그런 타이밍 때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뭐 정답이다는 아니겠지만 던져볼 수 있는 용기는 필요해요. 가치를 측정해 보는 게. 실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즐비한 동네 부동산에 가면 이런 매물들이 좀 있어요. 엄청난 권리금과 함께요. 장사도 잘 되고 수익도 잘 내고 있고요. 이런 매장들은 이분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. 장사가 안 돼서 내놓는 게 아니고 권리금을 잘 받아서 다른 투자처를 이미 물색해 놓은 경우가 있는 거죠.
자, 여러분, 우리가 장사가 잘 될 때 놓치는 세 가지의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. 왜 잘 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, 그리고 사장님 병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, 마지막으로 매장 매매에 대한 타이밍이었어요. 앞서 이야기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좀 공감을 할 거예요. 근데 지금 장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장사가 잘 되게끔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,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생각해야 할 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사업을 해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. 오늘 이야기 좀 의미가 있으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래요. 큰 도움이 되니까요. 그럼 본프로에만 들어갈게요. 감사합니다. 많이 파세요.